반갑습니다. 예, 지역과 소셜비즈의 박진국입니다. 오늘은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그 지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지난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 심사가 있었고요. 지금 4월 1일부터 아마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일자리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물론 이제 신규로 이제 새롭게 예비사회적 기업이 돼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될 기업도 있을 거고,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다가 재심사를 통해서 또 이제 다시 1년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육은 그 일자리 창출 사업, 즉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침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지원받는 근로자를 채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이나 기준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저희 지침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그 지침을 이제 자료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교육 자료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지침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서 나중에 지침과 함께 보시면서 그 지침에 나와 있는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침 전체를 가지고 이제 교재로 쓰고요. 오늘은 일자리 창출사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그 해당 부분의 지침 페이지를 캡처해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그거를 보시고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따로 저희한테 나중에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그 이제 지금 모두 이제 그 소리가 안 돼서 채팅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채팅창은 지금 제가 먼저 글을 한번 써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채팅창에 글 남겼으니까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뭐 중간중간에 더 편하게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교육은 한 4시에서 4시 반 정도 예상되는데 시간을 한번 짧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재정 지원 사업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업무 지침을 냅니다. 올해도 연초에 이렇게 업무 지침이 공유가 됐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파일을 받으시면 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은 23쪽부터인데 그 외에 모든 재정 지원, 뭐 사업 개발비라든지 이런 다른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들도 다 같이 있으니까 이 파일을 받아두시고 계속 참고해서 보시면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총칙 부분입니다. 1 총칙이고요. 목적이라고 해서 뭐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업 추진 체계 부분인데요. 지원 절차라고 있는데 지금 4번, 5번, 6번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4번 과정이 약정 체결입니다. 시청, 군청과 이제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배정받은 이제 인원수, 지원받게 되는 배정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원수가 만약에 변경이 있었다면 내가 신청한 인원과 배정받은 인원수가 다르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약정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3월 28일이니까 아마 시군청과 거의 약정 체결을 이제 하셨거나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거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지원을 인건비 지원을 받을 근로자를 이제 신규로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당장 지금 4월 1일부터 근로를 하고자 한다라면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한다라면 이제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명단을 시군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사실 명단을 제출한다라는 게 요즘에는 인터넷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이제 그 지원 받을 근로자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명단을 등록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시군청에서 그러면 그 지원 신청 대상자를 보고
지원이 가능한 근로자인지 확인을 해서 이제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지원을 이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유의 과정 4번, 5번, 6번 과정을 거치고요. 요 7번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이제 지금 4월부터 채용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5월 달 가서 기업에서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5월 달 가서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요.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번 나중에 또 저희가 필요하면 안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제일 먼저 근로자 선발입니다. 참여 기업 선정, 참여 기업이라고 하면 사업 참여 기업은 지원을 받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참여 근로자라고 하면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는 이미 선정이 됐으니 참여 근로자, 즉 지원받는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그 뭐 참여 기업 선정 부분에서 이제 인증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제가 이거를 치러놓은 이유는 지정 종료율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인증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 일자리 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혹시나 예비 사회적 기업 이제 지정이 끝나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하고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정 체결로 넘어갈게요. 약정 체결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지원 인원이 선정이 됐고 그 인원 수에 맞추어서 사업 계획을 이제 하셔서 보완을 하셔서 이 부분이 나와 있죠. 보완을 하셔서 시청, 군청과 직접적으로 약정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지자체에 따라서 뭐 4월 달 가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소급해서 이렇게 약정 체결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하시고요. 지원 기간은 약정 체결일 1월 1일부터 1년간 12개월로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약정 체결하셔야 되고 그래서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약정이 체결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계획 등의 변경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 계획 등의 변경은 지원 기간 중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요한 사안인데요. 사업 계획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 지원을 신청할 때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또 약정 체결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보완된 사업 계획서 약정을 체결을 하시는데 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또는 사업 장소가 바뀐다든지 또는 사업 장소가 추가된다든지 즉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서 일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고 등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가 있죠. 바뀌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 바뀐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적어서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 신청을 했을 때 중요한 점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승인합니다. 즉 시군청에서 직접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나와 있듯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바뀌거나 뭐 가격이 변경하거나 뭐 또는 기존 사업과 크게 이제 변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계획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 만약에 서비스 업종이 당초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뭐 제조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사업 내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새로 심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경북도 광역자치단체의 심사를 새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나 절차가 좀 복잡하다라는 거고 보시면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초 시군에서 신청을
이제 변경 신청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10일이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 올리고 시군에서 다시 광역으로 올리고 그래서 광역은 그때부터 10일 이렇게 해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제 특히나 사업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내년 4월까지니까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심사를 받는 정도의 사업계획 변경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사업 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굳이 일일이 다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어디에 가서 일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실제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 주소까지 다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가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없이 일하게 되면 이제 이게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 특히나 이제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 부분에 대해서 또는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안들은 시군에서 승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니까 그때그때마다 변경 신청하셔서 진행하시길 꼭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원 인원 조정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원받는 근로자 수를 배정받은 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지원 인원 조정이 이제 지원 그 기간 중에 약정 기간 중에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이란 걸 해서 뭐 인원이 초과로 필요한지 뭐 남는 배정 인원을 다 못 채운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조정을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에서도 인원 증원이나 감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군에 증원 신청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이때 그러면 이제 시군에서는 이런 여러저런 사안들을 검토해서 증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증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원을 감원, 우리가 채용을 못한다, 뭐 코로나 등 여러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감원할 수 있는데 이때는 따로 감원 신청을 뭐 하셔도 되겠으나 보통 지자체에서 감원이 이제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감원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게 그 지원 원래 받기 시작하면 지원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이제 배정 인원의 50%를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3개월 이내에. 하지만 그렇게 못해서 배정 인원 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참여 근로자 모집 선발 부분입니다. 지원받는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배정한 지원 인원에 이제 맞추어서 참여 근로자를 직접 모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받은 이제 인원 수만큼을 신규로 채용을 이제 한다, 직접 채용을 한다. 그래서 뭐 모크넷이든 뭐 또는 사나민이든 이런 여러 가지 채용, 뭐 알선 이런 것들을 직접 받으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뭐 기업에 따라서는 지자체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고용 지원하는 기관 등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로자는 직접 모집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참여 제한자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교육 내용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여 제한자라고 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대표자 또는 등기 임원의 직계 가족을 얘기합니다. 이제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대표자 그리고 등기 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은 부모와 자녀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형제자매. 예,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서 대표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자의 이제 그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뭐 처남, 처형 뭐 이런 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뭐 장인, 장모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원받는 근로자로서 올려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원받는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지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여기 보시면 뭐 참여 자격 확인 및 뭐 이래서 이런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뒤에 서식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체크를 해야지만 지원받는 근로자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잘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도 이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뭐 당연히 이제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면 지원받는 근로자로 우리 기업에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고 채용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게 다른 기업에서 곧 퇴직을 할 예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뭐 아르바이트 수준에서 뭐 잠깐 일을 한다 정도로 했을 때 그런데도 지원받는 근로자로 채용을 못하느냐 라고 이제 물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지금 채용을 하겠다, 이 사람을 채용하겠다라고 해서 명단 제출을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시군에 하셔야 되는데 현재 기준에서 다른 데서 어쨌든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있으면 참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가능할 수 있는데요. 합쳐서 어쨌든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것과 합쳐서 주 40시간 이상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기업에서 주 15시간, 주 20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또 한 20시간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른 기업에서 다른 데서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일단은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원받는 근로자들은 아마 그 지금 이미 신청할 때 대부분 배정 인원에 대해서 몇 시간 근로자, 주 몇 시간 근로자에 대한 배정을 받으셨는지도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로 시간에 따라서 배정 인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채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주 40시간 근로자를 이제 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주 30시간 또 주 20시간 이렇게 채용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군과 협의하셔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뭐 다른 국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우리 기업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원받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당연히 기존 근로자니까 안 되죠.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근로를 해야 됩니다.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기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인정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 예외적으로 참여 근로자로 전환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전에 일자리 창출사 근로자로 채용했던 사람인데 즉
기존에 지금 이제 신규 기업이긴 한데 잠깐 일자리를 받았다가 잠깐 중단되고 다시 이제 신청을 해서 받은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했었고 지원받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고 있는 그 근로자는 다시 또 지원받는 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2번 일자리 창출한 목적으로 신규로 채용한 자. 그래서 채용일이 사업 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일자리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로자를 이제 미리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자부담하고 4월부터 이제 지원받는 근로자로 넣겠다 이런 건데 이때 채용일은 사업 공고일 즉 1월 15일 이후에 이제 채용한 경우에만 인정입니다. 이번에 공고일이 1월 15일인가요? 1월 하여튼 중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일자리 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뭐 지원 서비스 종료자라고 돼 있고 6개월 이내 하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뭐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 교육을 듣고 이제 그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제 만약 기업에서 지금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원받는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예외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즉 초단시간 근로자로 얘기하는데 이 경우를 아주 단시간으로 근로하는 뭐 하루에 2시간 뭐 정도 이렇게 일을 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취약계층, 뭐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사람, 이 취약계층의 범위는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는 근로자로 할 수 있다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경우를 과거에 뭐 이제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인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달 이내로 월 이제 뭐 한 달 이내로 해서 한 일주일 미만으로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용보험 이제 일용직 신고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다가 정식으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뭐 이 말은 이제 어쨌든 일용직 근로자가 이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으니 이제 이 일용직 근로자를 안정적인 근로자 일자리로서 전환을 해라 뭐 이런 뜻에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용직 근로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면접만 보고 일을 잘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로 뭐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이제 채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이제 지원 신청해서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정도 또는 뭐 일용직 형태로 해서 뭐 한 달 이내로 해서 뭐 60시간 미만 형태로 해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6번의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런 또 특화적인 이제 사업으로서 이제 한 경우에 인정이 된다. 뭐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 경북 지역에는 딱 기억에 해당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자, 그다음 또 이제 그 지원 개시일 관로는 넘어가고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기업 또는 관련 기업, 관련 단체에서 퇴직한 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데서 근로자가 넘어오는데 그 다른 데라는 다른 기업이 우리와 관련 있는 곳이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라고 하더라도 관련성이 없는 곳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관련돼서 뭐 관련 기업이나 관련 단체에 해당되는 그런 데서 근로자를 넘어오게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신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 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있듯이 이제 뭐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참여 기업의 대표나 또는 임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어떤 뭐 사업자, 업체, 뭐 개인 사업자든 이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누가 이제 행정을 잘 보더라.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해서 이렇게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임원 및 회원, 사회적 기업의 등기 임원, 참여기업 지원받는 기업의 이사 감사, 등기된 이사 감사, 그리고 회원, 주주나 조합원 등을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도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등기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그 근로자 대표로 된 이사는 가능하다,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다만 이때에는 정관에 그렇게 근로자 대표를 둔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회원은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주주나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의 구성, 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라도 뭐 대주주라든지 조합원이라도 실제로 조합원 회비를 많이 냈거나 또는 실제로 이제 그 핵심적인 조합원으로 볼 수 있거나 이런 경우에 참여가 제한된다라는 건데, 뭐 협동조합의 경우에 조합원이 5명이다, 뭐 10명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때 조합원 중에 한 명이라면 사실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조합원 수가 뭐 20명이다, 30명이다, 100명이다, 뭐 이런 중에 한 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합원이 5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 근로자로 채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구에서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 제한자, 외국인 근로자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는 가능합니다. 결혼 이민자는 또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걸 이제 오히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은 별도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임대업이 있거나 그래서 실제 이게 실제로 그냥 사무실 두지 않고 뭐 건물 임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별도의 그런 확인서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구 서식이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내시고 인정을 받아야지 이제 사업자가 있음에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이 중복되는 학생도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3개월 이내 졸업 예정인 거나 또는 현장 실습생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때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견법상의 파견 근로자나 뭐 파견 예정 근로자도 지원받는 근로자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견업의 경우에 여기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참여 제한자 범위가 좀 쭉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그 대표자나 임원의 이제 직계 가족 등 그다음에 사업자가 있는 사람,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 뭐 기존부터 근로하고 있던 사람 또는 기존에 관련 단체,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 등 이렇게 제한자 범위가 있으니까요. 이 참여 제한자 범위를 꼭 알고 지원받는 근로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꼭 확인을 잘 하셔서 지자체 승인을 지원 승인 신청을 채용 승인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받는 그 근로자들의 경우에 그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수에서 취약계층의 비율이 있습니다. 반드시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제공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받은 경우 50% 이상을 취약계층 고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30%, 50%는 지원받는 근로자 중에 이제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을 30% 또는 50% 이상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최초 이제 만약에 신규로 지금 시작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3개월까지는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을 보지 않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취약계층 비율을 적용을 하니까요. 이제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을 하도록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 비율이 이제 안 맞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약정 해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참여 근로자 확정 승인입니다. 참여 근로자,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명단 제출, 지원을 받을 근로자, 참여 예정자 명단 제출,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개시일 3일 전까지 제출을 하는데, 이때 통합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명단을 등록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재정 지원 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고요. 뒤에 서식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취약계층 근로자라고 하면 취약계층 증명 서류를 같이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4월 1일 이후에 이제 혹시나 다 채용을 했는데 또 중간에 근로자가 나가고 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 중도 탈락자 발생 등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즉 시군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채용을 했으면 지원을 이제 신청을 이후에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져서 일단 인정을 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승인 신청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무조건 승인을 그러면 해주느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제 근로자를 일단은 기업에서 먼저 채용을 하고 다음 달에 승인 신청을 막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어쨌든 우리는 근로자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이제 그 이후에 지원받는 근로자로 승인 신청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승인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첫 임금일 지급 전까지만입니다. 그래서 첫 임금일 지급 전까지만 승인이 가능하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승인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도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원받는 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고용하든지 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근로자를 해고를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용 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이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업에서 먼저 채용을 해버리면 혹시나 이제 이 사람이 사업자가 있다든지 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해당된다라면 또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먼저 승인을 받고 채용을 일단은 먼저 한 경우에는 정말 빨리, 최대한 빨리 지자체에 승인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즉 4월, 5월, 6월까지 해서 배정 인원의 절반 이상을 채용해야 됩니다. 절반 이상 채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채용 인원의 30%, 일자리 제공률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알고 계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 인원의 절반 이상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 명 이상만 일단 채용할 수 있는데요. 뭐 3개월이 되는 날까, 그러니까 3개월, 뭐 4월, 5월, 6월까지 해서 뭐 배정 인원이 우리가 10명인데 4명만 채용을 했다, 또는 3명만 채용을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4월 1일이 되는 순간 50%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7월 1일, 4, 5, 6월 30일까지는 50%가 안 돼도 되지만 7월 1일부터는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적어도 승인을 절반 이상은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하셔야지 이제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또 이제 배정 인원 추가 채용을 위해서 신청할 때에는 뭐 지체 없이 승인하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소지, 근로자의 주소지가 만약에 우리 시군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지원을 못 받느냐, 이런 문의가 간혹가다 있는데요. 주소는 상관없습니다. 뭐 서울에 있든 뭐 대전에 있든 부산에 있든 근로자의 주소지는 상관이 없어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인건비 지원 받는 것과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고용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주소가 해당 시군 또는 경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기존 근로자 퇴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이 재정 지원, 이 뭐 사회적 기업에서 주는 재정 지원, 뭐 일자리 창출 사업, 그다음 전문 인력 지원, 이 지원을 받는 근로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외의 근로자를 기존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기존 근로자, 뭐 쉽게 얘기하면 자체 근로자 또는 우리가 스스로 자부담 100% 자부담해서 고용하는 근로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배정 인원수에서 그만큼 빼고 이제 확정 승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정 인원을 다 채용하고 있다라면 문제 없겠지만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기존 근로자를 먼저 채용을 해야지만 이제 추가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이제 어쨌든 배정 인원을 다 채용하고 있는데 또 이제 뭐 퇴사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는 그 나머지 지원받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기존 근로자 수는 공고일 기준 1월 달에 공고가 났죠.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3개월이 된 날까지 배정 인원의 절반을 고용하지 못하면 약정 해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비율과 함께 이 3개월 된 날까지 우리가 이제 배정받은 인원의 절반은 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근로자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을 이제 하게 되면 채용하고 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근로계약서 사본을 시군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건 사본을 메일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혹시나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5일 이내에 사직서, 사유를 명시해서 사직서를 받아서 그 사직서 사본을 보내주시면 시군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참여 기업의 의무입니다.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에 근로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인사 노무 관리야 이제 지원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이 해야 되죠. 그리고 법인 회사라면 근로자가 있다라면 인사 노무 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많은 행정력과 이제 인력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참여 근로자 인사 노무 관리 서류를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업무가 더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근무상황부, 취업규칙 등을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은 근로자 10명 이상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이 서류 관리, 인사 노무 관리 이런 데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서식들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각종 서식으로 오시면 여기 관련 서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기초 컨설팅이라고 해서 인사 노무 뭐 세무회계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 기업을 모집을 받을 텐데요. 그때도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좀 컨설팅을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저희가 카톡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인사 노무 관리 부분에 대체 근로자 채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때 뭐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 등으로 해서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공연 예술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 또 예외적으로 보상 휴가제라는 걸 쓸 수가 있고, 즉 공연으로 인한 그 뭐 주말이나 뭐 연장 근로나 이렇게 해서 공연이 그때 있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야간에 있을 경우에는 보상으로 해서 휴가로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사업장 이외의 장소 근무 승인, 뭐 당연히 공연 예술을 하면 공연을 다른 데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장이 아니니까 그 외의 장소 근무 승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다만 이때는 뭐 근무 계획서를 내시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문화예술을 하는 기업에서 참여 근로자가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회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 뭐 근거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일단 그 지금 지원받는 기업, 사업 참여 기업은 이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서류, 회계 지출 정비 서류들 작성해서 비치해야 되고, 뭐 기초 시군에서 요구할 때는 즉시 제출해야 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인건비 지원의 경우에 사실 회계 서류 그렇게 관리할 거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을 별도 통장으로 받는 건 많습니다. 어떤 정부 보조금이라도 별도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요. 통장을 따로 만드시고 그 따로 통장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되 그렇게 받으셔서 지원 받으면 그거를 월급 나가는 통장으로 그냥 다 옮기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매월 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되는 통장 내역을 제출하고 또 보조금이 들어오면 또 그 보조금 받은 통장에서 그 급여 나가는 통장으로 돈을 옮기고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다만 여기과 관련돼서 회계 처리 뭐 증빙 자료라는 건 결국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죠. 결국 매월 지원금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 신청하는 인건비 지원금을 신청을 하는 그 서류들을 컴퓨터 파일로만 보관하시지 말고요. 이게 서류로 좀 출력을 해서 이렇게 결제 서류 형태로 해서 대표자 결제까지 받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류로 좀 작성을 해서 비치하시고 지원금 신청할 때는 뭐 다 PDF 파일로 이렇게 스캔해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군에서 그렇게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수익금 관리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금품 지급은 임금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뭐 요새 다 계좌이체로 하시죠.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입증 자료, 뭐 현금 수령증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으로 뭐 이렇게 신용 불량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계좌이체를 하는 게 맞고요. 이제 근데 뭐 가족 계좌를 이체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 이체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수령증, 연금 영수증 받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큼을 법인 통장에서 뽑아서 그대로 이제 그 지급하고 현금 수령증을 받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 불량자라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신용 불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신용 뭐 어떤 불량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뭐 회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소득 신고를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그 내는 거라서 그만큼 세금 누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는 걸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액의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들이 어쨌든 일을 해서 기업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액을 사용할 때 이제 뭐 우선순위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우선순위 정도인 거지 그리고 뭐 여기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지원금을 초과한 인건비, 뭐 퇴직금, 뭐 연차 수당, 뭐 대표자 인건비, 뭐 자체 고용 근로자 인건비, 뭐 사업 유지 확대 비용, 뭐 사업 운영비, 뭐 시설 장비 구입비 다 됩니다. 사실 이제 순서만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이게 매출액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 등은 여기에 크게 없어요. 뭐 근로자 근로 조건 개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윤의 3분의 3 사회적 목적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업 참여 기업과 연계된 기업이나 뭐 다른 대 등에서 뭐 어떤 수익도 취해서는 안 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이제 그 어떤 수익을 취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비영리 조직이나 이런 데가 이제 어떤 후원금이나 기부금 형태로 해서 이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뭐 연계 기업이 뭐 이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간다.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매출액에 있어서 뭐 근데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뭐 대표자나 임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점검을 나가면 기업들한테 이 매출액을 어떻게 썼는지 이제 뭐 회계 서류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계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하지 않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굳이 회계 서류를 뭐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 기업이 매출액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이제 보여달라고 하면 그거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기업의 이제 뭐 그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회계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그래서 대표자나 또는 특정 뭐 인의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게 확인된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굳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뭐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요 사업 내용, 이 부분은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지금 요약해서 있는 내용이고요. 지원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12개월입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지원 기간이 4월 1일부터 이제 그 내년 뭐 12월 30일까지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지원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은 12개월, 1년이다고요. 그럼 최대 지원 기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이게 왜 5년이냐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 인증 사회적 기업은 3년입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3년 이내 2년이고요. 인증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3년 이렇게 돼 있어서 최대 5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 3년 이내에 2년이 이제 이제 좀 모자라는 경우 이때는 빨리 인증을 받으셔서 이제 인증으로서 이제 지원을 계속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예비 사직급 지원 기간 중에 사직급이 인증된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쨌든 받는 경우에는 당의 약정서죠. 예비 사직급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 새로 이제 지원 받는 시점부터 해서 인증 기업으로 해서 1년차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받다가 인증 전환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인증 1년차가 아니라 지금 받는 것까지는 예비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새롭게 지원 받는 것부터 인증 1년차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입니다. 지원금을 얼마 정도 주느냐 뭐 뒤에 표로 나오니까 그거 꼭 말씀드리고요. 지원 비율은 예비 사회적 기업 50%, 사회적 기업 40%입니다. 이때 취약계층은 20%를 더 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역 자율 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경북도에서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계속 고용 근로자, 즉 2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추가로 20%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취약계층이 아니었다가 취약계층 근로자가 된 경우가 있는데 뭐 고령자 같은 경우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취약계층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 지나서 만 55세 이상이 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장 적용하느냐. 재심사를 통해서 다음 약정부터 추가 20%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근로자가 이제 그 원래 취약계층이 아니었는데 저소득자로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고령자나 뭐 장애인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인정해주지만
근로자가 취약계층이 아니었는데 저소득자가 취약계층이 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왜냐하면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이제 갑자기 가족이 분리를 해서 이제 주소를 이전하고 그래서 나 혼자 살거나 뭐 가족이 이제 분리가 돼서 취약계층이 되거나 또는 가족이 더 합쳐져서 내가 전체적인 그 기준 적용하는 기준 자체가 높아져서 저소득자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그냥 가족이 뭐 분갈하거나 뭐 합갈하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서류상으로 이제 해당되는 거라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지원금 얼마 주느냐? 자, 앞서서 이제 그 지원되는 그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최저 수준에서 이제 계산한 금액이 이게 기준 단가 100%가 210만 7,260원이고요.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105만 3,630원. 취약계층 근로자는 140만 5,080원이고요.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40% 60%니까 84만 2천원 정도, 그 다음 126만 4천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별로 하루 8시간, 7시간, 6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씩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하루 이렇게 됐으니까 뭐 주로 계산하면 이게 40시간, 주 35시간, 주 30시간, 주 25시간, 20시간, 주 15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근로시간별로도 다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 금액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게 지원금 신청할 때 이미 시스템,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을 할 때 근로자 결근이 없으면 요로 금액으로 신청을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결근이 있다라면 결근 일수만큼 차감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근 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일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또한 중도 입퇴사자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 퇴사하는 경우에도 요 그 역일상 일수로 계산되도록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역일상 일수로기보다는 이제 그 결근 일수와 함께 이제 결근일이 차감되는 방식처럼 해서 이게 주휴 빼고 이렇게 해서 계산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근하면 결근일 빠지고 주휴 빠지고 월 중도입 퇴사하면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지원금이 빠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휴일이 있는데요. 일단 법정 휴일인 거죠. 즉 주휴일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보통 일요일인데 꼭 일요일이 주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반드시 이제 휴일로 정하는 날이고요. 그다음 이제 올해부터 새로 들어왔죠. 관공서 공휴일. 관공서 가시는 공무원들이 쉬는 빨간 날인데 이게 300인 이상의 이제 기업의 잠깐만요. 5인 이상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5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다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22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 관공서 공휴일도 이제 그 유급휴일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가 5인이 안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여기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요. 관공서 공휴일날 꼭 뭐 근로자를 쉬게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법정 휴일 외에 약정 휴일이라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우리는 이날 쉬겠다 하는 날이 되면 이제 지원금을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 지원금을 준다라는 건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5인이 안 되는 이제 기업인데 우리는 뭐 근로자 그래서 3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관공서 공휴일 날 그냥 다 쉬고 월급 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급여 지급하면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약정 휴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빨간 날, 우리는 식목일 날 나무 심으러 가라 쉬게 하겠다라고 뭐 기업이 근로자와 약정해서 약정 휴일로 정하면 기업 전체에서 공개적으로 휴일로 정하면 그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지금처럼 코로나에서 뭐 질병 뭐 이런 경우에 또는 병가 이런 경우에도 뭐 우리는 회사에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런 규정 등을 만들어서 어쨌든 약정 휴일로 정하시면 이제 지원금 그리고 이제 급여를 지급하시면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요한 점은 지원금은 100% 지원이 아니죠. 50%에서 70% 지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약정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노사 협의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대표, 근로자 대표와 기업주가 이제 협약을 하고 서면으로서 이제 내부의 서면으로서 이런 우리는 약정 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취업 규칙, 근로자 10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문서로서 만들어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약정 휴일이 맞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우리는 뭐 이날 약정 휴일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에서 수시로 우리는 약정 휴일이니까 지원금 급여 지급했다 지원금 달라고 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 휴일을 명시한 규정을 두셔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연장 근로, 그 다음에 휴일 근로, 그 다음에 야간 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 야간, 이제 추가 근로 수당은 지원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루누리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두루누리 지원 받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요 해당 금액만큼을 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금액만큼을 빼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원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원금이 좀 빠진다라는 거고, 두루누리 지원이 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 이제 나라 전체 그 사업장,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절반에서 뭐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지원금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민연금이 이 보험료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전체 보험료에서 한 40% 정도가 우리 4대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이 차지하기 때문에 비율이 꽤 높고,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이제 절반에서 최대 90%까지 할인을 내주면 엄청나게 크게 감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통해서 보험료를 지원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누리 신청을 아예 안 해서 안 받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나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이 이제 두루누리 지원을 받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좋으니까.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을 이제 이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받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하려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일단 두루누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한번 접속해서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혹시나 신청하실 생각이시면 그 인건비 지원 안 받는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만약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전부 우리 두루누리 받겠다라고 하시면 지원금 신청할 때 그거 빼시고 요 시스템상에서 두루누리 받는 걸로 체크하셔서 빼시면 돼요. 그래서 빼셔서 지원을 좀 적게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3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금 신청입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일단은 그 임금을 먼저 기업에서 지급을 하시고요. 참여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하고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통화정보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근로자 결근일, 뭐 중도입 퇴사일 이렇게 체크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내야 될 이제 첨부해야 될 서류가 근로자 급여 이체 내역, 자체 고용 근로자 포함입니다. 기존 원래 있던 근로자 다 포함해서 급여 이체 내역을 이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라는 걸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 출근부 근무상황부를 같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출근부라고 하면 실제 지원받는 근로자들이 제때 출근해서 그때 일을 다 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겠죠. 그다음 근무상황부,
근무사항부는 그 근로자가 지각 조퇴나 뭐 출장이나 휴가나 뭐 이런 것들을 썼는지, 연차 휴가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그런 이제 서류죠. 그래서 뭐 이제 그 근무사항부 뭐 변경이 없으면 그게 이제 안 내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뭐 연차를 썼으면 무조건 이제 근무사항부를 내셔야 됩니다. 이게 연차가 발생을 해서 그걸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통장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원금을 받는 통장,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통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계속 똑같은 통장을 이후에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추진 실적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년 만에 한 번씩 매 마지막 신청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4월 달에 지금 이제 신청하시면 이걸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작성을 양식이 있으니까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작성하실 때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지원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심사입니다. 마지막 재심사 부분이고요. 재심사는 지원 기간 종료 90일 전부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4월 1일자에 지원 시작하는 기업 등은 매년 1월에 재심사 공모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꼭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자리 사업 신청은 사회적 기업 인증 전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요. 1년마다 꼭 새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우리는 계속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 지원 모든 기업이 이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무조건 신청을 새로 하셔야 된다. 그게 재심사 신청입니다. 재심사 신청을 꼭 하셔야 되는 거다로 알고 계시고요. 자, 재심사 대상에서 참여 자격은 어쨌든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계속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최대 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이제 뭐 그 받기 전에 재심사가 도래했다라면 어쨌든 인증 신청을 먼저 하고 재심사 신청을 하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재심사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재심사 신청을 해도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먼저 첫 번째, 일자리 참석 참여 제외 대상 기업이라고 해서 1- 참여 제외 대상과 동일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지침 77쪽, 29쪽인데 이 부분이 77쪽에 있는 거고 이 부분이 2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사업 자체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 맨 앞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 참여 제외 대상과 동일하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 근로자를 자체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인건비 지원, 사회적 기업에서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부정수급 기업,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라는 게 뭐 사회 공헌 활동,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기부금이라든지 뭐 제품 기부라든지 또는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뭐 지역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매입하는 것들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뭐 중증 장애인을 고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반드시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면, 지원을 받고자 한다라면, 또 받고 있다라면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하든,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어떤 제품이나 이제 뭐 현금을 기부하든 이런 것들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농민한테 지역 농산물을 직접 수매를 하든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뭐 지역에 농산물 수매하는데 농협 통해서 하고 뭐 농업회사 법인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민한테 직접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참여 제외 대상의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30%입니다. 뭐 취약계층 고용 아까 계속 30% 50% 말씀을 드렸죠. 일자리 제공 경우는 50% 취약계층 고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근로자 고용 조정 또는 고용 유효치 한 기업. 이거는 뭐냐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자를 해고를 한 기업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이제 보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은 이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건비 지원 받을 걸 예상을 하고 근로자 수를 미리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너무 이제 진짜 열심히 안 해서 맨날 결근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징계 해고를 할 때는 그 절차적으로 잘 이런 것들을 노무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을 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 근로자 해고가 이제 약정 체결 전까지라도 어쨌든 있게 되면 나중에 확인되면은 취소된다, 선정이 취소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 인증 기업은 3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을 다 받고 나서 도 지원을 또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밑에 있는 재참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 77쪽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31쪽을 보시면, 지침 31쪽을 보시면 거기에 이 부분 다음에 재참여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재참여의 조건은 이 앞에 제가 지금 3가지를 여기 표시해 놨는데, 이 3가지 조건을 다 유지해야지만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참여라는 거는 인건비 지원 5년을 다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지원을 3년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재참여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지원이 5년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데, 사실 5년 이후에도 3년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원받은 기업도 있고요. 하지만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하나의 기업도 없었어요, 우리 경북에서. 그 3가지 조건이 뭐냐? 일단 지원을 끝난 시점이 이후에 36개월, 즉 3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 지원받고 3년 지나야지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재참여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받던 시점에서 일자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2021년에 우리가 인건비 지원이 끝났다, 5년 끝났다. 그러면 지금 다시 재참여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36개월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돼서 우리가 근로자가 2021년에 지원 마지막으로 받던 시기에 근로자가 10명이었는데 그때 가서도 근로자 10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 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가치 지표라는 측정 신청을 하셔서 측정을 받으셔서 그 점수가 75점 이상, 75점 이상이 우수입니다. 이 나와줘야 됩니다. 100점 만점에. 예. 뭐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일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사회가치 측정을 신청을 해서 받아서 이렇게 우수 이상 받았을 경우에 재참여라는 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최근 3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던 그런 경우고요. 문제가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재심사 신청하는데 재심사와 재참여를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참여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참여는 지원 5년 다 받은 기업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1년마다 신청하는 거는 재심사 신청이다. 재심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그 참여 제외 대상 기업 중에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죠, 바우처 사업. 그다음 노인 장기 요양 사업만을 하는 기업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 바우처 사업을 하거나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그 바우처 사업과 장기 요양 사업 외에 뭐 간병이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유료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유료 사업에 한해서 거기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일하는 걸로 해서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바우처 사업이나 장기 요양 사업이 아닌 다른 유료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인건비 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재심사 제외 대상, 그다음에 이제 있는 저 앞에서는 그 참여 제외 대상 기업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임금 체불 발생 기업도 재심사 제외 대상 기업이 됩니다. 정리를 조금 하면 앞에서 재심사 제외 대상 기업에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 이거는 일자리 지원할 수 없는 기업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두 번째는 지원 기간 중에 현재 지원을 받는 기업 중에 이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기업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임금 체불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급여가 일주일 늦었나, 2주일 늦었나 이런 경우로 해서 임금 체불로 무조건 보지는 않고요. 요 임금 체불 확인이 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되고, 뭐 법 위반 사실 없이 종결된 경우에는 제외,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직전 사업 보고서 미제출 기업. 사업 보고서라는 거는요,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면 1년에 2번, 4월과 10월에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면 5월달, 1년에 한 번 5월달에 하는 건데, 저희가 곧 이제 안내 드릴 겁니다. 제출하라고. 근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안내는 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검토는 기초 시군 담당 공무원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 지원 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걸 잘 모르시고 제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뭐 사업개발비든 뭐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든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사업보고서 제출 안 한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매번 강조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업보고라는 거는 재정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사회적 기업이라면 꼭 해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5월 달에 꼭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이라고 하는 의미가 인터넷으로 그냥 이제 등록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심사 제외 대상 기업은 세 가지 조건인데, 1번이 제일 어렵죠. 1번이 참여 제외 대상 기업,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기업에 대한 이제 명단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지침 33쪽부터 해서 맨 앞에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그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취약계층의 범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취약계층은 사회적 기업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로서 이제 그 취업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취약계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령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부터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마 뭐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뭐 저소득자, 장애인, 뭐 그다음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이런 내용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일단은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이고요. 나이가 만 55세 이상. 그 다음 저소득자는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 안 돼. 이건 뒤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많이 문의하시는 게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취약계층인데요. 자, 청년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약계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중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어야지 취약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취약계층으로 채용을 하시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에 가서 취업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분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취약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채용하고자 하는, 일하고 지원받고자 하는 그 근로자 본인이 확인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결혼 이민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장기 실직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실직을 한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장기 실직자라고 하면 구직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사람이 실직자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 취업 준비생, 이게 구직 등록 안 하고 그냥 취업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실직자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구직 등록을 하고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인정이 되어야지 이제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고요. 여성 가장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근데 폭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가장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이 있으면 이제 인정이 됩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 또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보니 이제 부부가 있고 뭐 미취학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남편이 뭐 이렇게 병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아니면 뭐 그 병원 뭐 입원이나 또는 장애인 확인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 여성분이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소득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면 그런 것들로 해서 여성 가장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이 쭉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시면 지원을 20%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전체 지원받는 인원 수에서 30%, 일자리 제공률은 50% 이상 이런 취약계층들로 고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그래서 아까 신용불량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취약계층이 되느냐, 저소득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저소득자 보는 기준과 이게 신용불량자는 다르죠. 그래서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 된다라고 돼 있지 않느냐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서비스 대상으로서 취약계층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제공한다, 뭐 식당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식당에 일하는 근로자로서 저신용자를 채용해서는 인정이 안 되고요. 취약계층 고용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좋은 일을 했네.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네. 라고 인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분들을 저신용자를 채용을 했을 때 근로자가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되진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소득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자, 저소득자를 어떻게 보느냐? 저소득자는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를 얘기하는데 가구 월평균 소득은 밑에 표를 보시면 1인부터 5인까지 있고 여기에 작년 3, 4분기 기준 월평균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같은 경우는 711만 뭐 2천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60%는 426만 7천 원. 그래서 4인 가족인데 이것보다 소득이 낮으면 저소득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일단은 그 채용 당시 기준으로 이제 증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 등본을 떼오라고 해야 됩니다. 등본을 보고 가족이 몇 명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존에 이제 등본상에 그럼 누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이나 뭐 급여 명세서 등을 이제 있는 대로 다 떼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뭐 차상위계층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인정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여기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 인원이 몇 명인지 소득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뭐 제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를 채용할 때 무조건 받아야 되는 서류 2개. 첫 번째 등본, 두 번째 건강보험증입니다. 요새 건강보험증 이제 뭐 잘 안 받으니까 건강보험증 대신에 그냥 건강보험 자격 이제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떼서 와라라고 하면 누가 부양자인지 피부양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양자라는 소리는 누가 이제 집에 소득이 있는지에 대한 거고, 그럼 집에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되면 그 사람의 소득 금액이나 뭐 급여 명세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떼오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채용하고 난 뒤에. 그래서 채용할 때는 등본과 건강보험증을 좀 떼오라고 해서 그런 걸로 저소득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참여 근로자 이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제 그 동의서라는 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서식이 있는데 보시면 입사일 기준으로 뭐 3개월 이내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로 체크하게 되면 이 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뭐 근로시간, 뭐 그다음에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이름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자원봉사한 적이 있으면은 뭐 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도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아니요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뭐 회원인가요? 아니요 하셔야 되고 뭐 이 기업의 대표자의 가족인가요? 아니요. 뭐 대표자의 뭐 스스로 이제 뭐 제한됨을 안하요 할 때는 예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사업자 등록증 있나요? 하면 당연히 아니요 라고 해도 여기 예로 체크해버리면 당연히 지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취업 중인가요? 뭐 이제 아니요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로 하면은 뭐 다른 사업장에 이제 몇 시간 일을 한지 적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격 확인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 제공 동의서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 안 올렸는데 정보 제공 동의서도 있으니까 함께 제출하셔야 되고 이 서식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아까 이 지침을 받으신 그 홈페이지 자료실에 같이 있으니까 그걸 받으셔서 한글 파일입니다. 서식을 작성하셔서 출력하셔서 근로자가 직접 체크하고 다시 그거를 스캔해서 참여 예정자 명단 신청할 때 업로드를 같이 하는 그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4시 21분이네요.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시급 9,160원이고 월급으로 치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했을 때 191만 4,440원입니다. 거의 200만 원 가깝고요. 주 20시간이면은 여기 절반, 주 15시간이면 여기에 비례해서 뭐 한 7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해서 월급으로 계산해서 주시면 문제 없으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근로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주 40시간 기준 했을 때는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이고 그리고 근로 시간이 40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했을 때 여기에 비례해서 40시간이면 20시간 근로자면 여기에 절반 뭐 15시간이면 40분의 15 한 비율대로 계산해서 주시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서 급여를 책정해서 주시고요. 적용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되고 업종이나 뭐 이런 전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이게 그 뭐 부정수급이나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사후 관리 또는 지도 점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제가 교육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긴 한데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수사 교육을 한 번 더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오늘은 일자리 요 지금 지원 절차 이제 3월 달에 지원하는 그 신규 절차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교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뭐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또 이제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공고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친구 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좀 답변을 할게요. 한 명을 배정받은 곳이 2명으로 지원할 수는 없느냐?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사업을 진행 중에는 지원을 이제 증원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항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사업이 이제 조금 더 잘 돼서 이제 우리가 더 추가로 채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전문 인력 지원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셔서 이제 다른 그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사회적 기업 지원 말고 이제 뭐 그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지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뭐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 기간 4월 1일부터 이제 말씀드렸죠. 3월 31일 내년 3월 31일까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군인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분을 채용할 수 있느냐? 군인연금 받고 있는 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 퇴직한 상황에 있다라면 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만 55세 이상이 되었으면 취약계층으로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연금 받는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50% 70% 지원이면 최대 금액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아까 제가 그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자, 지침 67쪽을 보시면 지원금 산정 방법이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별로 해서 금액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B사이즈 기업은 50%, 취약계층은 70%에서 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재심사 참여 기업은 기존에 지원받는 근로자를 계속해서 신청하면 될까요?
당연합니다. 네, 재심사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받던 근로자 계속 쭉 고용을 하시면 이제 되고요. 그 근로자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요. 더 좋은 점은 2년 이상 계속 고용하시면 추가로 20%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인증기업의 경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취약계층 60%인데 이분이 만약에 2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지원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면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율이 안 나오는데 80%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 예,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사업이 약정 체결되고 진행이 되면 저희가 제가 보고 이제 지침에 대한 교육을 한번 또 진행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까 해서 이런 고민되는 부분이 많고요. 저는 이제 뭐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또 안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으로 좀 들으시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교육을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고 저희가 오늘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녹화를 해서 여기 시스템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저희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역과 소셜 검색하시면 저희 동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이제 이 교육 들으시고 또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